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 경기 회복이 안 되니까? 경기 회복이 안 되니까? 더디니까? 그쵸.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이제 올라가야 이제 명목 GDP가 올라가요. 명목 GDP라는 거는 자, 물가, 그 모든 재화의 서비스의 그 총량에다가 현재의 물가를 곱해줘. 그래서 합산을 해서 이 명목 GDP라는 명목 GDP. 명목 GDP.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현재의 가치 아니겠어요? 모든 재화의 서비스를 총량을 곱하면 명목 GDP가 올라가.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가 성장해요. 또 다른 식으로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총 수요와 총 공급, 우리 이제 세로 측에 가격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가로 측에 총량, 총량이 바로 GDP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물가가 이제 오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총 수요가 이제 증대되는 경우. 자, 수요가 증가되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총 수요가 증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에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과거 역사 경험을 한번 되돌켜 보면, 자,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빨리 회복했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의 또 사례도 한번 봐야 하는데, 자, 영국의 사례를 한번 보면 그 당시에 1차 대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재정 적자가 심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영국에서 어떤 정책을 했냐? 이 균형 재정을 한다고 정부 적자를 줄인다고 긴축 또는 긴축 재정, 통화 정책까지 단행을 했어요. 근데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해야 하는데 이 지출을 마음껏 줄이고 거기다가 통화량까지 막 인플레이션도 올라오고 통화량까지 줄이다 보니까 영국이 엄청난 그 경기 침체에 빠졌었어요. 근데 같은 상황. 그렇죠. 근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경제는 어땠느냐? 재정은 뭐 루즈벨트의 뭐 뉴딜 정책이라든가 등등등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정부 지출을 했죠. 근데 사실상 정부 지출 규모는 자, GDP 대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마어마하게 정부 지출을 했음에도 왜 그러냐면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자, 근데 경제가 어떻게 그럼 성장했느냐? 그 당시에 연준에서 그 대량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는 정책을 폈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양적 완화 정책을 폈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 캡이라는 걸 뒀어요. 금리에 캡을 둔다는 것은 채권, 보통 이제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면 채권이 발행이 많이 되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지출을 많이 하면 채권이 발행이 많이 되니까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리 캡이라는 거예요. 채권 금리를 못 올라가게 딱 막아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지출을 하더라도 저리로 돈을 빌려갖고 지출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거죠. 그래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조화를 이룬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정부가 부채가 많다. 그러면 사실은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정부 부채는 과도하게 증가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GDP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안 된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경제가 성장을 안 되는데 부채 규모가 있다. 부채가 규모는 어떻게 해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정부 부채, 자, 이 코로나 위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출을 많이 했는데 정부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제 성장밖에 없다. 자, 경제가 성장을 하면 부채의 규모는 크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만 그 GDP 대비 부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기업수로 싹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신용평가 기관에서 악영향을 줄 거고, 또 다시 외국인의 어떤 달러 가치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로 다시 유발될 수 있어서, 자, 지금 같은 시기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기 성장, 부양 효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회복을 하려고 최근에 시도를 했고, 채권도 많이 매입을 하고 제로금리 상황에서 이런 걸 펼치고 있는데,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평균 2% 물가 상승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는 향후에 어떤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에서 앞으로 좀 더 팽창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좀 힘을 쓰겠다. 저기 사실은 연준의 그 목표는 존재 이유는 물가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 당시에 아마 아셨겠지만 미국의 금리 수준이 거의 20% 이상이었어요. 뭐 상상이 가시나요? 미국의 금리 수준이 당시에 그 당시에 폴 볼커라는 연준위원장이 있었는데 오일 쇼크 당시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막 동반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주 뭐 초강력 긴축 정책, 뭐 금리 수준을 거의 20% 이상 올리면서 결국 물가를 잡았는데 어땠을까요? 경제는 막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디플레이션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연준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좀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연준 그 중앙은행은 존재 이유는 물가 안정이다. 물가가 안정이 안 되면 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제 상황을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물가의 안정인데 어떻게 물가 안정을 시킬 거냐라는 그 논의하에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거의 뭐 198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거의 뭐 중반 초반이었으니까 뭐 진짜 말 그대로 30년 이상 이게 이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자, 이거를 지금 인플레 평균 물가 목표제로 됐다는 것은 연준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보다는 이제는 경기 부양,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든가 어떤 경기 부양으로 일정 부분 어떤 목표를 방향성을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이 이해하시면 목표였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물가를 오히려 2%까지 끌어올리는 게 지금 목표인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어떤 목표를 넘어서 자 고용이라든가 어떤 경기 부양까지 연준이 좀 더 이제는 방향점을 좀 전환을 해서 신경을 쓰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그러면 현재까지도 제로금리나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서 경기는 회복이 더디지만 더디죠.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금값의 급등을 지금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했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평균 물가 목표제로 더 저금리가 장기로 유지가 되고 더 통화 정책을 팽창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부동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저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사실 이런 자금들이 실물 시장으로 유입돼야 돼요. 부동산이나 주식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기업의 어떤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좀 갖춰져야 고용도 되고 경기가 이제 선순환하고 회복되는데 이 돈들이 이제 거의 상당 부분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자산 시장의 거품이 이제 유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장기 저금리는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자, 거품이 발생하면 언젠가는 꺼지게 될 거고 이 거품이 꺼지게 되면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을 지금이라도 투자를 늘려야 되는 건가요? 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지는 이제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할 것 같고 저는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일단 뭐 세계 경제가 뭐 단기에 회복되기는 어렵다. 단기에 회복되기는 어렵고 상당기간 이 불확실성, 장기 저금리의 기조를 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자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거는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회복될 때 부동산을 걱정을 해야 돼요. 왜냐? 그렇죠. 자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그러면 금리를 올리게 돼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가 사실은 부동산의 최악의 변수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향후에 뭐 단기가 아니라 뭐 장기에는 경기가 이제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고 세계 경제가 다시 원래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 그때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어떤 위축을 오히려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 뭐 지금을 투자해야 할 때냐 아니냐 이거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을 단기적으로도 내가 투자를 목표다라고 한다면 뭐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리스크는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변수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거든요. 맞습니다. 금리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이제 바뀌고 자, 시장의 어떤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라고 봐요.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뭐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보면 장기 저금리가 유지될 거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의 어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장기 저금리에서 부동산 가치가 장기 저금리이기 때문에 상승할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면 네. 주식도 어떻게 보면 그럼요. 평가를 네. 높게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결국 이제 유동성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도 지금 뭐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적으로 연장됐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시장에 있는 이 자금이 어떠한 요인에서 어디로 유입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변수인데 아직까지 지금 뭐 부동산이나 주식 외에 어떤 대안 자산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은 뭐 단기적으로는 그 유동성이 그 시장에 이제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사실 지금 규제가 이제 많아서 이 규제의 여파와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 이게 어떤 힘이 더 크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좀 되겠죠.